충성! 예, 저는 오늘부로 역전의 이슈, 역사와 전쟁, 그리고 이슈에 대한 K방산의 모든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것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요즘 정말 K방산이 정말 핫한 주제인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예, 혹시 방발대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방발대발이요? 예, 방위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최근 방산업계의 신조어인데요. 실제로 최근 K방산 무기들이 잇따라 수출 계약 수주를 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그리고 무기 수출 강국 10위권 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도 했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방산에 대한 무한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쟁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무기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높이 갑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 바로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전투기는 일반 군용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전투기는 파이터죠. 항공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전투기는 공중전 수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군사용 항공기입니다. 전투기는 항공기에 비해 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데요. 여기에 공중전 능력도 가해져서 이러한 전투기는 공격기와도 구분이 됩니다. 공격기는 지상 또는 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서 공중전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하나 더, 우리 전투기 이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지어지는데요. 알파벳은 기종, 숫자는 개발 순서를 뜻합니다. 가령 F-16이라고 하면 F가 전투기, 그리고 16이 16번째 설계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F가 아닌 P가 붙은 경우는 뭘까요? 예, 파이터가 아니고 추적의 뜻이 담긴 퍼슛을 쓰는 경우에 적 항공기나 지상 목표물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전투기를 알파벳 P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투기 이름만 잘 알아도 그 기능과 그리고 언제쯤 개발된 기종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전투기가 꼭 갖춰야 하는 조건들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혹시 영화 탑건의 매버릭을 보셨나요? 탐 크루즈가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 역을 맡아 교관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을 배출하는 스토리인데요. 거기서 보면 P-51 머스탱 전투기로부터 FA-18 슈퍼 호넷까지 실제 전투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생생한 공중전이 펼쳐지는데요. 보면서 혹시 뭘 느끼셨나요? 저는 빠르다 이 정도? 네, 정말 빠르다. 전투기는 적 항공기와의 공중전에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속 비행 능력이 필수입니다. 또 하늘 위를 현란하게 누비는데요. 급격한 선회, 그리고 급 강하와 급 상승 등의 그 기동성이 좋아야 하고 화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포를 쏘고 미사일 폭탄을 마구 떨어뜨릴 수 있는 무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텔스 기능입니다. 근데 그러면 스텔스가 특정 기종을 말하는 게 아니었나요? 예,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그러니까 밀떡 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스텔스는 적의 레이더와 그리고 적외선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하는데 나를 최대한 숨겨야 적에게 다가서서 적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스텔스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그 전투의 가치가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투기에 있어 정보 수집과 교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더, 그리고 전자전 장비, 또한 통신 장비 등 최첨단의 전자장비들을 갖춰야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 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복잡한 항공기술 엔진은 물론 날개, 동체, 엔진 등 각 부품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력 설계 기술도 필요합니다. 레이더, 무장 시스템, 전자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다 녹아들어가고 극한의 환경에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엄격한 안전과 성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요? 예,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 영국, 독일, 여기에 더해 스웨덴까지 포함해서 8개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FA-50 전투기를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KF-21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를 만들지 못하던 그러한 나라에서 독자 기술로 이제는 전투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세계 최초의 전투기는 어떤 기종인가요? 예, 1903년이죠.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든 이후 항공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정찰 그리고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만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전투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전투기는 1915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오랑 솔리의 기종입니다. 기존의 정찰기와는 달리 조종사가 기관총을 장착하고 공중전에 투입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제트 엔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제트 전투기 시대가 열리게 됐죠. 제트 엔진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트 엔진의 고온과 고압의 가스를 고속으로 분출시켰을 때 그 생기는 반작용에 따라 추력을 얻는 엔진을 말합니다. 1944년 미국은 영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제트 엔진 기술을 습득한 이후 비밀리에 제트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또 직선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전투기 기종이 1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F-86 세이버와 미그 15 기종입니다. 이후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바로 2세대 전투기들이 개발됐는데요. 이 2세대 전투기에는 F-104 스타파이터 그리고 미그 21 기종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다목적 전투 능력과 그리고 공대지 능력을 갖춘 이른바 3세대 전투기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3세대의 전투기는 예를 들어 F4 팬텀이나 그리고 미그 23 기종이 대표적인데요. 1970년 후반에 이제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춘 4세대 전투기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4세대 전투기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F-15 이글과 그리고 F-16 파이팅 펠콤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되고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춘 이른바 4.5세대 전투기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고 나서야 이러한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들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역사를 뒤흔든 이렇게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 전투기 개발을 앞당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트 엔진의 개발과 도입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 최초의 실전 투입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262 기종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1944년부터 실전에 투입됐죠. 이 전투기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전투기보다 엄청나게 빨라서 공중전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후 모든 전투기에는 제트 엔진을 표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트 엔진이야말로 항공 전술과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온 특급 도하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텔스 기술의 도입입니다. 전투기 핵심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처음 도입한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략 항공기로 기록된 건 F-117 나이트호크 전략 폭격기인데요. 가오리형 형태의 이 F-117 나이트호크는 1983년에 실전 배치되었죠. 스텔스 기술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항공기 기술로 전투기의 생존력은 물론 임무 수행 능력까지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F-117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후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 그리고 F-35 라이트닝 II 기종과 같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대공 미사일의 도입이었는데요. 공대공 미사일이란 항공기에서 발사해서 다른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이 또한 미국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1950년대에 개발된 미국의 AIM-9 사인드와인더는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이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간 공중전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미사일을 조준해서 발사하면 알아서 목표물을 추격한 후 타격해 주니까 전투 효율성이 높아졌고 아군 파일럿의 생존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공대공 미사일 역시 현대 공중전의 표준이 되었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유도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충격의 전투기 사건이 있는데요.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전 세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1983년에 일어난 대한항공 007편의 격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건데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대한항공 007편은 앵커리지에서 이륙한 이후 원래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 소련의 영공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항법 장비의 오류 또는 조종사의 실수로 추정이 됐는데요. 당시 소련 공군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적대적인 군용기로 간주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소련 전투기 조종사는 007편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다는데요. 당시에는 깜깜한 밤이었고 아무리 봐도 민간 여객기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차례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수호이 15 전투기가 격추한 건데요. 조종사의 오판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의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요. 며칠 동안 애도 기간을 갖기도 했었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냉전 시대의 긴장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의 항로 이탈이 얼마나 큰 국제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자, 전투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전투기를 타고 귀순한 북한 용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983년 2월 25일 북한에서 전투기 훈련을 받던 이웅평 대위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 덕적도를 향해 귀순한 건데요. 총 쏘지 마시라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라면서 전투기에 내리던 모습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웅평 대위는 무사히 귀순해서 우리나라 공군 소령으로 임관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웅평 대위가 타고 온 전투기 과연 어떤 기종이었을까요? 정답은 미그 19기입니다. 미그 시리즈는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의 유명 전투기 제조사로 미코얀 구레비치 설계국에 의해 개발된 전투기들을 말하는데요.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은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때 소련이 내세운 것이 바로 미그 시리즈의 전투기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전투기의 대항마로 만들어진 소련의 전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라이벌 전투기들은 실전에서도 맹렬히 맞붙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미그 15와 그리고 F-86 세이버가 맞선 건데요. 결과는 F-86 세이버의 승리였습니다. F-86 세이버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 전쟁의 전세를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달리 전투기 한 대 없었던 우리나라가 F-86 세이버를 등에 업고 승리의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F-86 세이버는 전투기 설계의 기준이 되었는데 현대 전투기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그 21 기종과 F-4 팬덤이 치열하게 공중전을 벌였는데요. 북베트남이 운영했던 미그 21 기종은 기습 공격과 빠른 회피 기동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F-4 팬텀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근접거리까지 다가와 공격하곤 했고 여러 차례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F-4 팬텀 기종은 근접 공중전에서 미그 21 기종에 비해 다소 밀리긴 했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기동성과 그리고 근접 전투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막상막하의 전투 기량을 뽐냈죠. 둘 중 명확한 승자는 없었지만 각 전투기 성능에 맞게 전술적으로 잘 사용되었던 그러한 전투기의 선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로 라이벌 관계였던 전투기들이 많았나요? 맞습니다. 냉전 후기에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개발된 전투기들은 다양한 전쟁과 또 분쟁에서 서로 맞서 싸우며 그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맥도널 더글라스사가 제작한 4세대 전투기 F-15 이글과 수호이 설계국이 제작한 제4세대 전투기 수호이 27 기종입니다. F-15 이글은 공대공 전투에서 탁월한 성능과 높은 속도를 통해 기동성을 자랑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수호이 27은 뛰어난 기동성과 그리고 무장 능력을 갖췄습니다. F-16 파이팅 펠콘과 미그 29도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요. F-16 파이팅 펠콘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제작한 다목적 경전투기입니다. F-16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미그 29 기종은 뛰어난 기동성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손꼽히는 F-22 랩터와 수호이 57 기종이 팽팽한 경쟁 중인데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는 역대급의 스텔스 기능과 그리고 최강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수호이 설계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기종은 이 F-22 랩터와 과연 나중에 어떤 전투기가 승자가 될지는 아마 역사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어떤 전투기들이 활약해 왔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투기 역사의 시작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제대로 된 전투기 하나 갖추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프로펠러 전투기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화 탑건에서도 등장했었던 F-51 머스탱입니다. F-51 머스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도입되면서 북한군의 지상군과 전차, 보급로 등을 공격하여 큰 활약을 펼쳤죠. 당시 북한군의 전투기는 어떤 거였나요? 한국에 F 시리즈가 있다면 북한에는 바로 미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 소련의 전투기 경쟁이 고스란히 한반도에서 펼쳐진 것인데요. 당시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련제 전투기 미그 15 기종이었는데 F-51 머스탱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공중전에 강한 F-51 머스탱 기종은 북한 공군기와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견고한 기체 덕분에 높은 생존성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출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럼 F-51 머스탱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전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초음속 제트 전투기 F-86 세이버인데요. 한국 전쟁에서 특히 큰 활약을 했죠. 여기서 더욱 빛난 건 우리 조종사들의 전술적인 활약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F-86 조종사들은 미그 15의 고속 선회 능력을 이용해 미그 알레이 전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전술은 미그 15기를 유인해 좁은 공간에서 선회하게 만든 뒤에 그 기동성의 우위를 이용해 공격하는 열세한 상황에서도 미그 15 기종을 격추할 수 있었던 전술입니다. 또한 F-86 조종사들은 미그 15의 고고도 성능을 이용해 이른바 요요 기동을 구사하기도 했는데요.
고고도에서 미그 15 기정을 유인한 뒤 급강하에 근접해서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미그 15의 고고도에서의 약점을 잘 활용한 전술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F-86 조종사들은 러프베리 서클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대의 F-86 전투기가 원을 그리며 미그 15 전투기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형태의 공중전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신의 한 수가 된 전술로 평가받겠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3세대 전투기는 어떤 건가요? 드디어 역사적인 그 이름이 등장하죠. 올해 영광의 퇴역을 한 F4 팬텀입니다. 미국의 다목적 전투기인 F4 팬텀은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다양한 전투와 작전에 참여해 베트남 전장에서만 총 44만여 회 출격했고 중동 전쟁과 걸프전 등에서도 큰 활약을 했죠. 우리나라 공군 역사에서도 5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주로 지상 목표물 공격과 요격 임무 등에 활용됐는데요. 팬텀 이후에는 1970년대 초반 도입된 경량 전투기 F5 제공호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 F-16 전투기가 도입됐는데요. 국내 생산을 추진하게 된 KF-16 전투기와 현재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스트라이크 이글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15EX로 말할 것 같으면 등장하자마자 공중전을 씹어먹은 괴물 전투기로 불리죠. 베트남전 이후 현대 공중전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보이며 하늘의 왕자로 군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전투기를 도입해 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F-16 전투기 도입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구매였죠. 2000년대 초반 F-15K 전투기를 도입할 때는 약 50억 달러가 들었는데 이는 국방 예산의 무려 15%에 해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기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KF-16 전투기 생산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약 30억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긴 했지만 전투기 생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를 바탕으로 KF-21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었죠. 여기에도 무려 8조 원을 투자하는 결심이 필요했는데 이는 국방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KF-21 전투기의 성공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부가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꼭 전투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해 왔는데요. 우선 전투기 도입 이후에 정비와 운용 등에서 여러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장이 한번 났다 하면 미국까지 보냈다가 수리해서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미국 전투기는 복잡한 시스템과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와 정비 인력들이 이를 숙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했죠. 또한 미국 전투기의 경우 장거리 작전 능력이 뛰어났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전투기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꺼려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미국도 놀랄 만한 FA-50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의 KF-21 전투기도 개발 중입니다.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FA-50 전투기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영광의 결실들은 정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전투기 개발 스토리와 화려한 스펙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